정확한 발음은 구어 의사소통의 첫걸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BS 박노원 아나운서를 모시고 정확한 발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효과적 말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할 KBS 아나운서 박노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KBS에 2001년도에 입사를 했는데요. 입사 후 지금껏 주로 뉴스와 내레이션 분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어떤 분야보다도 높은 전달력을 요하는 이 두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경험을 쌓아온 덕에 말하기의 전달력과 관련해서 어린 학생들부터 성인 학습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해왔지만 온라인 강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한데요. 방송 현업을 통해 쌓은 노하우에 또 제가 나름대로 학습한 내용을 접목해서 효과적 말하기, 즉 말하기의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 강의 개요를 짧게 요약했습니다. 먼저 말을 잘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부터 해보겠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정의가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이 강의의 주제인 효과적 말하기와 관련해서 말을 잘한다는 것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준언어의 개념을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유지철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준언어에 대해서 알아봐야 이 아나운서가 말하기 여러 능력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에 핵심 역량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 능력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배경 지식을 살펴본 다음에는 전달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발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사람 발음이 참 좋아, 저 친구는 발음이 참 훌륭해 라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발음이란 발화를 통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발음, 즉 조음과 더불어서 말의 크기, 속도, 색이, 운율 등을 통칭합니다. 그렇게 광의의 발음, 협의의 발음 개념을 구분해서 알아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생각하는 말 잘하는 3명이 있습니다. 먼저 유시민 작가는 넓고 깊은 지식을 아주 명징한 논리에 담아서 풀어내는 면에서 매우 탁월하죠. 토론이 됐든 강의가 됐든 유시민 작가의 말에는 경제, 역사, 정치,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지적 희열을 맛볼 수 있고요. 그러한 지식을 가지런한 논리로 풀어내고 엮어내는 능력에 탄복을 하게 되죠. 또 고 노회찬 의원님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회 현상을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비유를 통해서 매우 간명하게 정리하는 능력이 대단히 탁월했던 분입니다. 특히 또 제가 이 노회찬 의원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언어는 정말 쉽고 따뜻했죠. 말 그대로 서민적인 언어를 구사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고 노회찬 의원이 외국어를 쓰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서민적 언어로 말씀하셨기에 아무 거부감이나 위화감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유재석 씨는 명실상부 최고의 개그맨답게 말을 참 재밌게 잘합니다. 유재석 씨가 다른 개그맨들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이라면은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재미를 살리면서 말을 한다는 것이죠. 대단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들 잘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아나운서는 어떤 면에서 강점이 있을까요? 아나운서도 말 잘하는 축에 속하는 편인데 아나운서의 핵심 경쟁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화 킹스 스피치를 혹시 아시나요? 연설 때면은 매번 말을 더듬는 영국왕 조지 6세가 탁월한 언어 치료사 한 명을 만나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자신감을 찾아가면서 말 더듬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요. 영화 킹스 스피치의 첫 장면은 BBC 방송 스튜디오 안에서 아주 차분하고 능숙하게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와
스타디움에서 초긴장 속에 연설을 기다리고 있는 왕을 대비하면서 시작됩니다. 연설 공포증을 겪는 왕의 초조함과 극명하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아주 얄미울 정도로 태연함을 유지하면서 바른 자세로 방송에 임하는 아나운서를 내세운 것이죠. 당시 배경이 아마 1920년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미 그 당시 서구에서도 아나운서는 말 잘하는 사람의 대명사였었나 봅니다. 아나운서의 경쟁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강점은 바로 전달력인 것입니다. 같은 콘텐츠라고 해도 아나운서들은 전달력이 높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더 쉽고 더 확실하게 전달되는 것이죠. 선물은 내용보다도 주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담보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 즉 언어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준언어도 언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럼 준언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준언어란 언어적 요소가 아닌 음성적 요소, 즉 발음, 크기, 속도, 억양 등을 일컫습니다. 아나운서는 바로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아나운서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높은 전달력을 지녔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바로 준언어, 즉 발음, 음조, 속도, 크기, 억양, 운율 등을 잘 살려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준언어, 유사 언어에 능한 사람은 말하는 내용도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취업시험이든 입학시험이든 맨 마지막 단계는 면접입니다. 면접이란 뭡니까? 바로 말하기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에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그래서 심사위원의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면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죠. 반대로 내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말을 자신감 있게 잘한다면, 듣는 사람이 별 신경을 기울이지 않아도 잘 들리게 말한다면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말하기의 전달력은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나 아나운서의 발음 훈련법을 따라서 연습하면 전달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계획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달력을 높이는 것은 쉽지만 그 높아진 전달력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만 전달력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언어의 개념을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아나운서의 발화, 즉 아나운서의 말을 듣게 되면 발음이 좋다고 칭찬을 하시거든요. 발음 참 좋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요. 더불어서 목소리가 참 좋네요 라는 말도 덧붙이시곤 하죠. 저희에겐 참 다행스러운 착각인데요. 아나운서라고 해서 목소리가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KBS 본사에만 90명 가까운 아나운서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다 좋은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좋게 느껴지는 것은 발음이 좋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발음이란 단순히 좋음의 개념이 아니라 말의 명료도, 또 강약, 완급 그런 것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음가를 제대로 내는 발음의 개념과 더불어서 알맞은 크기, 적절한 속도 등 여러 운율적 개념을 내포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발음이란 넓은 의미의 발음과 좁은 의미의 발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운율적 개념 중에 핵심 세 가지는 정확한 발음, 알맞은 크기, 적절한 속도 이 세 가지고요. 결국 전달력을 높이는 관건은 이 세 요소를 높은 수준에서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정확한 발음, 알맞은 크기, 적절한 속도. 이 발음, 크기, 속도를 글씨에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윗칸은 발음에 관한 것인데요. 정확한 발음이란 한눈에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선명하고 반듯하게 적힌 글씨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부정확한 발음이란 주의를 집중해서 봐야만 보이는 흐릿한 글씨 또는 삐뚤빼뚤하게 써서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에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간칸은 말소리의 크기, 볼륨을 글씨 크기에 비유해봤는데요.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글씨와 같아서 좀 듣는 사람을 흥분시키고 공격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리 좋지 않고요. 반면에 또 너무 작은 소리는 알아보기 불편할 정도의 작은 글씨와 같아서 듣는 사람의 신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 아래 칸은
말의 속도를 글씨에 비유해서 표현해 본 것인데요. 말이 너무너무 빠르면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글씨처럼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또 말이 너무 느리면은 글자 간격이 너무 성겨서 읽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발화 상황 또 발화 내용에 어울리는 적절한 속도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경이 되는 기본 지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음입니다. 한국어의 발음 음가는 모음 음가 21개, 자음 음가 19개로 총 40개의 음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확한 발음의 요체는 모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음 음수는 단모음 10개, 또 이중모음 11개가 더해져서 21개의 모음 음가가 구성되는 것인데요. 모음의 연습은 먼저 단일 구조의 단모음, 즉 아, 어, 오, 우, 으, 이를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위, 왜를 연습한 뒤에 가장 변별이 어렵죠? 에, 변별 되십니까? 이 에와 에를 구별 가능할 정도로 발음하는 그런 순서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모음 발음의 핵심은 개구도, 즉 입을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도 제가 입을 크게 벌려서 아, 어, 오, 우 이렇게 했을 거예요. 유념하셔야 됩니다.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입만 크게 벌려도 발음이 정확해질 뿐더러 소리도 어느 정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전달력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긴 하지만요.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일이라서 연습을 게을리하면 다시 또 원래대로 회귀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 발음을 정확히 하려면 틈 나는 대로 입을 크게 벌리면서 텍스트를 낭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연습 방법이라면 하루 10분 텍스트 낭독으로 시작해서 매일 1분씩 늘려가는 겁니다. 오늘 10분, 그 다음 11분, 12분 그렇게 늘려가면서 한 30일간 그렇게 해서 총 40분을 처음 읽을 때 그 동력을 유지하면서 마지막까지도 딱 마무리할 수 있을 때 그 정도까지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30분을 하고 딱 마는 게 아니라 그 40분을 시종일관 같은 동력을 유지하면서 낭독할 수 있는 단계에 딱 이르면은 그때부터는 하루에 한 20분 정도씩만 이렇게 낭독을 해주면은 그 동력이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연습을 할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매일 40분씩 낭독을 하면 좋겠지만 하루에 40분씩 낭독하는 거 매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하고 그 다음 완성기에 이르렀다 하면 그 다음부터 한 20분씩 유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껏 해왔던 것보다 입을 좀 더 크게 벌리면서 소리도 좀 길게 내보내면서 모음 음가 하나하나를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에, 어, 아, 오, 우. 이 자료는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에서 제작한 한국어 포스터 가운데서 모음의 입모양을 설명과 함께 이렇게 사진으로 제시한 것인데요. 굳이 설명까지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단어로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대립되는 쌍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를테면 아와 어, 오와 우, 에와 에 이렇게 대립되는 모음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입모양을 제대로 크게 해서 만들지 않으면 아와 어의 중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는 아, 어는 어 제대로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 우 이렇게 정확한 입모양을 만들지 않으면 오도 아니고 우도 아닌 중간 소리가 납니다. 에 역시 마찬가지고요. 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신경 쓰시지 않고 발음하는 것은 무조건 어이, 에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입을 좀 더 크게 벌리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혀가 내려가게 그렇게 해야 변별이 되는 겁니다. 음절 수가 많은 경우에는 한두 음절의 발음이 불분명해도 맥락상 대충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이름처럼 몇 음절 안 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우리말이 참 어려운 게 이름 석자를 제가 발음을 해서 제 이름을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받아 적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발음이 어려운 거예요. 말이든 글이든
짧은 경우에 잘못 말하거나 잘못 쓴 것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음 중에서도 이중모음, 즉 복모음인 의의 발음은 특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의의 표준 발음은 의지만 쓰이는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달리 되기도 합니다. 표준발음법 제5항 3조를 보면 자음을 첫 소리로 지닌 음질의 의는 이로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4조에서 조사의 의는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보다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외우시면 편할 겁니다. 먼저 첫 음절에 올 때는 무조건 복모음 의로 발음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의사, 의미, 의무. 첫 음절에 올 때는 무조건 복모음 의로 발음한다. 두 번째 음절부터는 의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예를 들어서 정의도 맞고 정의도 맞습니다. 군의관이 원칙이긴 하지만 군의관도 맞습니다. 그럼 백이민족은 어떨까요? 백의민족이 원칙이지만 백이민족도 맞습니다. 인상착의가 원칙이지만 인상착의가 맞습니다. 인상착의도 맞습니다. 또 세 번째, 조사로 쓰일 때는 역시 의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에에도 허용한다. 예를 들어 나의 고향이 원칙이지만 뭐도 맞을까요? 그렇죠. 나의 고향. 애정의 조건이 원칙이지만 맞습니다. 애정의 조건. 조사로 쓰일 때는 오히려 에로 발음하는 것을 저희는 더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의가 튀지 않고 에는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왜 제가 이 복모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냐면 의를 의리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 지역 사투리가 됩니다. 의리가 맞지 의리가 맞진 않거든요. 의리는 표준 발음법이 아닙니다. 또 경상도 사투리 쪽에서는 의와 어를 서로 헷갈려서 즉석 떡볶이를 적식 떡볶이로 이렇게 혼동해서 발음하기도 하죠. 모음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모음 하나 발음을 잘못하면은요, 완전히 의미가 변별이 안 되기도 하고요, 지역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복모음, 즉 이중모음은 입모양이 변하는 모음을 말하는데요. 와, 왜, 워, 왜, 의, 또 야, 예, 여, 예 등이 있죠. 발음을 생명으로 하는 아나운서들도 이 복모음이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몸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데 신경이 가 있을 경우가 바로 그럴 때인데요. 일에 임하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리트머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복모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발음인데 이 복모음과 관련해서 많은 일화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죠. 황영조 선수를 발음 못해서 매번 하영조 그래서 한 번은 보좌관이 황영조라고 써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메모를 받고는 알아 하영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일화를 접한 적이 있고요. 또 애무부 장관을 또 확실히를 매번 학실이라고 발음하셔가지고 이건 아주 뭐 개그계 아주 소재로 많이 쓰였고요. 또 외무부 장관을 애무부 장관이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다행히 이 고인은 목소리가 워낙 크랑크랑해서 발음에서 약한 부분을 목소리가 많이 상쇄를 해줬죠. 모음의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입을 크게 벌리면서 입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해당 모음에 대한 재음가를 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 중에는 뭐뭐뭐뭐 했어요를 했어요 비슷하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아직 입 주변 근육의 움직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청소년들조차도 뭐뭐 했어요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무엇 했어요라고 입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말과 글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판에서 물론 요와 여가 인접해 있어서 잘못 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말하기가 글쓰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모창 경연대회인 히든싱어라는 방송에서 가수 이승환 씨 지금 보이나요? 이승환 씨의 모창 가수가 이승환 씨 창법의 특징 중에 하나인 요를 여라고 따라 부르는 것을 듣고서 아주 특징을 잘 포착했구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동영상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릴 수는 없는데, 만약에 시간이 나시면 히든시거 이승환 가수 편에서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라는 노래 가운데 우리 어떻게든 무엇이 되어 있건 다시 만나 사랑해야 해요 할 때 입모양을 보십시오. 해요라고 하는 해요 이렇게 벌립니다. 그 부분을 들어보시면은 입모양이 요 하려면 이렇게 모아줘야 되거든요. 요. 근데 이게 옆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발음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발음은요,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이 굳어지면 나중에 고치기가 매우 힘들 뿐더러 심지어 못 고치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성대라는 것은 이렇게 발성을 하지 않을 때는 양쪽이 떨어져 있다가 발성을 할 때 서로 붙으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내죠. 개그맨 뭐 정성호 씨, 배칠수 씨처럼 성대모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성대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탄탄한, 우리 몸도 건강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탄탄한 성대 근육을 타고났으면서 이 주변 근육을 선택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성대모사를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신체 기능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거듭하면서 그 능력이 더 발달되는 것이죠. 성대모사도 하다 보면 기량이 더 늘어서 다양한 사람을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운서들은 목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 자주 받는데 목 관리만 따로 특별히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몸 관리가 바로 목 관리죠. 일본 방송가 격언 중에 마이크는 생활의 그늘까지도 정확하게 찍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대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서 음주, 흡연 삼가고 또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자주 마셔서 늘 촉촉하게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자음의 발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언어를 뜻하는 영단어 language는 라틴어 링구와 혀를 어원으로 합니다. 그만큼 말에 있어서 발음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음 발음의 요체는 결국 혀를 조음점에 정확하고 빠르게 대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해 혀를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조음체 그리고 조음점의 개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음의 발음이란 조음체를 원활하고 기밀하게 움직여서 조음점에 정확하게 대응시켜주는 것이 관건인데요. 조음체란 말을 할 때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혀나 아랫 입술이 되겠죠. 조음점이란 지정된 위치 또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부분을 지정된 자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져다 대거나 떼는 것이 정확한 발음의 요체가 되는 것이죠. 조음체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할 게 없지만 이 조음점에 대해서는 구조를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다들 공부하셨던 내용일 것입니다. 왼쪽 그림은 옆에서 본 얼굴, 즉 입안 목 그림이고 오른쪽은 입 안을 좀 더 확대해서 각 조음점의 명칭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윗입술, 이, 보시는 것처럼 입술에서부터 이, 입뿌리, 입천장 이렇게 가면서 치조 또는 치경이라고 그러고요. 단단한 입천장인 경국에, 연한 입천장인 연구에 이런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 소리, 즉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은 입술이 맞닿거나 맞닿다 뗄 때 소리가 나기 때문에 혀가 관여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자음은 혀가 치경, 이뿌리에 닿았다가 또는 국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혀가 빨리빨리 정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조음점에 정확하고 빠르게 닿아야 하는 그 조건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조음체, 조음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소리가 나는 위치, 그러니까 조음점에 따른 자음의 분류와 더불어서 소리가 나는 방법에 따른 자음 분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음을 조음 위치에 의해서도 분류가 할 수 있고요. 조음 방법에 의해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도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학교 학창시절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입천장 소리 이런 것은 조음 위치에 의한 분류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위치에 따른 분류고요. 또 폐쇄, 마찰, 파열, 비음, 유음
이런 것은 좋은 방법에 의한 분류법이 되겠습니다.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 뭐 수음, 치조음, 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으로 분류하고 소리나는 방법에 따라서 폐쇄 또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배우셨을 이 도표를 여기서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각 자음이 이렇게 소리나는 위치와 방법에 따라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틀린 발음, 즉 제음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거 표를 제시해드린 겁니다. 지읒을 한번 살펴봐요. 이 표, 지읒. 여기서 지읒은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는 구개음, 입천장수니까 구개음. 그런데 요즘은 지읒을 즈 하면서 마찰음으로 소리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마치 뭐 70년대 음악다방 DJ가 오늘은 왠지 지 할 때 그렇게 발음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틀린 발음을 바로잡을 때 이 표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 지읒은 마찰음이 아니고 파찰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찰음은 소리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걸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이 필요한 겁니다. 이 여러 자음 가운데서도 시옷과 미음의 발음에 대해서만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옷인데요. 이 자음 시옷은 가장 많은 분들이 틀리는 자음 발음입니다. 뒤에 오는 모음에 따라서 이 시옷은 조음 위치가 변하게 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텐데 지금부터 들으면 아실 겁니다. 먼저 시옷이요. 저 따라해 보십시오. 아 모음과 결합할 때 이를테면 사람, 사상, 싸움 그럴 때는 혀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윗니 뒤쪽에 섰다가 내려오면서 소리가 나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 사상, 싸움. 그래서 치경 마찰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음과 결합할 때, 즉 시대, 시민, 씨름 이때 혀가 내려와 있어요. 사람, 시민, 사람, 시민 혀의 위치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국어 화자였기 때문에 여태까지 신경 안 썼지만 사실은 소리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 싸움, 그때와 시민, 시대, 씨름 혀의 위치가 달라요. 또 달라집니다. 쉬다, 쉬어 이럴 때는 소리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음이 나는 거예요. 이 시옷은 뒤에 오는 모음에 따라서. 그래서 각자 위치가 다 달라져야 되는데 그 위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틀린 발음이 나는 거죠. 치경, 경국의 음으로 발음해야 하는데 마찰음으로 하면은 혀 짧은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그렇게 발음하는 방송인들이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시옷을 우리말에는 없는 치간음, thank you 하듯이 이렇게 했어요 하는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틀리게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입술 소리 미음도 매우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담임 선생님. 한번 더 해보시죠. 담임 선생님.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담임 선생님이라고 발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표준 발음은 담임이 아니라 담임이죠. 담임 선생님이 맞습니다. 그만큼 이 입술 맞닿아서 소리내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대개 본인의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 구강구조 탓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습관이 잘못 자리 잡힌 탓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확한 발음을 듣고 정확하게 따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뭐 니은 받침을 이응 받침으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도 많은데 다음 장표 보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니은과 이응이 받침에 연달아서 올 때는 특히 주의해서 발음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장충단공원, 농촌진흥청, 빙상연맹. 니은 받침은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어야 하고요. 이응 받침은 혀가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한강, 한강 발음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할 때는 혀가 입천장에 닿아야 됩니다. 강 할 때는 내려와야 됩니다. 니은은 혀를 끌어올려야 되고 이응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응 받침이 쉽고 니은 받침은 발음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간혹 문자나 메시지에서 친구를 친구야 이응 받침 써가지고 친구야라고 입력하는 것을 직접 하시거나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앞에서 요를 여로 발음하고 쓰는 것처럼 이 말이 글에 영향을 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엽거나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겠지만 친구보다 친구가 발음하기 편하다 보니까
이 말에서 시작돼서 글 쓰는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혀가 정확한 조음점에 익숙해질 때까지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한강과 함께 흘러갔다. 이런 예문들을 많이 만들어서 반복 연습을 하셔야 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뗐다 붙였다 하면서 정확한 발음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념하셔서 발음 연습하다 보면 발음이 좋아지고 그만큼 전달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음 발음은 입을 크게 벌려서, 자음은 혀를 기민하게 빨리 움직여서, 입술 소리는 입술을 부드럽게 해서 발음하라. 이를 염두에 두고 텍스트 낭독을 하시면 분명히 본인 발음의 명료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누구든 아나운서처럼 발음할 수 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학습하는 모든 것은 연습을 중단하는 그 순간부터 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단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나운서와 일반인의 발음 차이는 결국 얼마나 그 발음 상태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네, 그럼 발음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전달력에 영향을 미치는 나머지 요소 가운데 크기와 속도에 대해서 살펴본 뒤 언어의 리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